조금 더 기다려야 나오실라나요? 오늘 하실 때가 기본수 기준으로는 322조? 그죠? 네, 322조. 네. 투자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 저희 두자 흔히, 여러분,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온다면서요? 아니, 민법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온다 그러던데. 뭐, 만점이 속출한다고. 네? 만점이 어디 있어, 만점이. 나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네, 좋아요. 네, 별로 뭐 썩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공부를 할게요. 희한하네. 어떻게 만점이 나오지? 제4절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인데, 여러분 뒤쪽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했어요. 그래서 어림셈법인데, 어림셈법은 거기 뭐 간단하게 보죠. 네, 어림셈법이란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이득 중에서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오네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런 건. 네, 그래서 이거는 딱 달랑 한 해 소득 가지고 투자 여부를 따지는 거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처분시 자본이득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승수법이 있고, 페이지에 보니까 수익률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어림셈법인데요. 어림셈법이에요. 그래서 어림셈이라는 게 뭐냐? 어림이라는 게 대략 한다라는 이야기니까 뭐 대략 계산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수익률을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승수라는 게 뭐냐? 곱할 승자 수수니까 이제 곱하기 배수라는 이야기인데, 대략 몇 배가 되는 숫자냐? 이게 대략은 10배 근처 되는 숫자들이 여기 있는 게다. 그래서 이런 걸 승수를 한다. 예컨대 초소득과 관련되는 승수가 있고, 순소득과 관련되는 승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전 현금 수지와 관련되는 승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 현금 수지하고 관련되는 승수가 있다. 그러니까 순서는 별거 없네요. 가유 순, 전, 후니까 뭐 다 알고 있는 순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에는 이 수익률하고 승수는 역수 관계예요, 역수. 그래서 이쪽 알면은 요거 뒤집으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수익률은 대략은 뭐 10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얘가 11월 했으니까 대략 약 10배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1분의 10인데 얘는 10분의 1이겠죠, 역수면. 그래서 저소득 흥수의 역수가 뭐냐 그러면은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순소득 흥수의 역수가 뭐냐? 그거는 이제 종합 환원율이다 또는 종합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흥수의 역수가 뭐냐 그러면 지분 배당률이다. 사실은 뭐 지분 수익률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 해 소득 가지고 구하는 수익률은 배당률이라 그래요. 열애 소득 가지고 가면 이제 수익률이라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범위는 이제 거기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냥 지분 배당률이나 지분 수익률이나 똑같다. 수익이나 배당이나 다 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은 뭐 여러 해냐 한 해냐 그런 거 안 따지니까. 네. 뭐 거기까지 가면 이제 많이 어려워지죠. 네. 그다음에 세후 현금 수익수 역수가 뭐냐면 세후 지분 수익률이다. 줄여서 지분자 빼버리고 세전과 세후 어차피 지분이니까 세후 수익률이다 이렇게 줄여서도 이야기한다. 그럴 때 여기 세전과 세후는 누구 몫이라 그랬느냐? 지분 몫이다. 뭐 이런 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럴 때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해야 돼요. 결정이 뭐냐? 외울 거냐, 외우지 않고 맞출 거냐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외우지 않고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 볼 텐데, 그래서 나는 못 풀겠다라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왜 외워야 되는지는. 그래서 요거는 규칙은 있죠. 분모하고 분자에 비해서 누가 크냐 그러면 분자가 크네, 이거 1분의 10이니까. 그러니까 분자 쪽이 커야 돼요, 이쪽이. 그래서 위쪽에 올라가는 게 뭐냐 그러면 총투자 얘기죠. 다시 말해 가격. 아래쪽이 뭐냐 그러면 저소득이에요.
그래서 유효저소득 가지고 구하면 유효저소득 승수, 가능저소득 구하면 가능저소득 승수가 그러는데 문제에서 준 걸로 구하면 됩니다. 그냥 요거는 바뀐 게 순밖에 없죠. 그래서 총투자액 나누기 순소득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지분 몫을 구하는 게 이제 주로 세전과 세우니까 이 총투자액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랬고 이쪽은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지분 투자액 나누기 세전현금 수지다. 이런 걸 세전현금 수지 승수를 하고 요거는 당연히 지분 투자액을 세후로 나누면 되겠죠. 바뀐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총자산 의존율은 이거 뒤집으면 됩니다. 총투자액 분은 저소득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써도 되겠고 요거는 이거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안 보이지만 뒤집어 볼게요. 총투자액이죠. 다른 말로 가격인데 총투자액 분의 뭐의 비율이냐? 순소득의 비율이다. 요거는 이거 뒤집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분투자액 분의 세전이고요. 요거는 이쪽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분투자액 분의 세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지 않고 맞추려면 규칙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둘이 역수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겠다. 저 같으면 이쪽 알겠네, 이쪽. 어차피 수익률 계산할 때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쪽을 기억했다 그러면 이쪽은 기억 안 해도 되겠다 그 이야기고. 이쪽은 누가 커야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보통 10% 근처죠. 10%가 정수로 얼마예요? 정수로 10%가 0.1이죠. 10이 아니죠. 정수로. 백분율이 10%지. 그러니까 0.1이 얼마죠? 10분의 1. 그럼 누가 크단 말이죠? 분자예요? 분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틀렸다는 걸. 규칙. 안 그러면 그냥 외우는 거고요. 그래서 외우려면 이제 너무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공법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개론이. 원래는 뭐 다 외우라 그러죠. 그럴 때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무조건 외우라 그럴 거고 쪽지 시험도 볼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면. 요거는 외워야 된다 그랬죠. 자본, 회수, 기간이다. 그래서 공식을 쪽지 시험 봐가지고 저 뒤에다 붙여놓을 겁니다. 자, 확인. 확인은 그걸로 하죠, 여러분. 그 요약집을 하죠. 요약집은 이제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약집은 어디냐 하면은 117쪽이죠. 그래서 117쪽 보시면 3번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별 하나 하시고 어림셈법은 한 해 소득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어림셈법과 어림셈법은 승소수익률법이 있다. 이들은 무슨 관계라고요? 역수관계이다 그랬고 승수법은 회수기간의 성격이 강하다. 그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거. 그래서 회수기간의 성격이 강하고 수익률은 수익의 비율이다 그랬죠. 그러므로 승수는 회수기간이니까 작을수록 좋고 수익률은 거꾸로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작은 게 좋냐 큰 게 좋냐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승수는 투자액 나누기 소득이다. 그러니까 분자 쪽이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투자액. 그다음에 수익률은 거꾸로 소득 나누기 투자액이다. 분모가 크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규칙 좀 기억하셔야 되겠다. 정리가 잘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순소득 승수 밑에 보니까 무슨 회수기간이라고요? 자본? 그런 거 기억하시자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비율 분석법인데 여러분 그거는 무조건 외워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거기 아예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대부 비율 암기.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 암기. 암기 할 것만 써놨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채무 불이익률 암기. 여기까지 다 암기하시고 이제 짜잘한 것들 나머지는 놔두시고요. 요 정도를 암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대부 비율하고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자,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은 런트밸 LTV다 그랬죠. 그래서 이 T는 나누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L 나누기 V다. 그래서 L이 뭐냐 그러면 런 빌린 돈이니까 저당 얘기죠. 그 다음에 value가 뭐냐 그러면은 가치이다. 그래서 1억짜리 사는데 6천 빌렸으면 60% 이렇게 그런 걸 대부 비율이라 한다. 그 다음에 요거랑 비교가 될 만한 것 중에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있는데 부채 비율은 이제 데빗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자 이론 쪽에 쓰는 건 아니고 회계학에 쓰는 건데 투자 이론은 이제 그 대학에서는 재무 관리라 그래요. 재무 관리. 이제 경영학하는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재무관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채 비율은 회계학에 쓰는 거예요, 회계학.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다른 전공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도 가끔 비교하기도 하더라. 그럴 때 대차대조표라는 게 차변이 자산이고, 그 다음에 대변이 이제 부채 자본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비율을 부채 비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본금 분해 부채인데, 요거는 이제 뭐 자본금이 내 돈이니까요. 자기 자본 분해 부채가 타인 자본이죠. 그래서 타인 자본의 비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컨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지금 이런 거 할 때는 아니죠. 지분 5천에다가 저당이 5천이다. 그러면 대부 비율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1억 분의 5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 부채 비율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여기 내 돈이 5천이고 빌린 돈이 5천이니까 5천분의 5천 그럼 몇 프로가 되느냐? 100%.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 이 똑같은 1억짜리를 지분으로 2천 빌린 게 8천이다 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대부 비율은 얼마가 되느냐? 1억에 대해서 얼마 빌렸어요? 그럼 몇 프로죠? 80%. 자, 부채 비율 한번 불러보세요. 부채 비율. 몇 분의 몇이에요? 자, 여기 쓸게요, 제가. 분모. 예? 분모가 얼마? 분모 자신있게. 1억이에요? 뭐 8천에 2천이에요? 2천. 분자는 얼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400% 이렇게.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눠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400%이다. 이 이야기는, 얘가 50%일 때 얘는 100%이고, 얘가 80%이고 얘가 400%라는 이야기는 같은 비율이에요? 다른 비율이에요? 일단 다르다라는 걸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요즘 갈수록 대답이 없네요. 그죠? 뭐 대답 없으면 저는 막 진도 빼기 좋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부채 감당률이죠. 그래서 뭐 피죽도 안 먹은 것처럼 어째 그런지 모르겠네. 반응조 소득, 유효 저소득이다. 순소득이죠. 오늘은 막 밀어붙여 버릴 겁니다. 세정과 세우기다. 잘 됐네, 대답 안 해서. 막 밀고 갈 거예요, 사정없이. 세정과 세우기다. 그럴 때, 자, 여기서 빼는 게 공실이나 불량부채고, 더할 게 기타 소득이죠.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영업경비,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지는 게 부채, 서비스, 여기서 빠지는 게 소득세, 이렇게. 뭐 복습이 좀 되고 있나요, 이런 거 지금? 순대, 이감, 세대, 원감, 알고 계신 거죠? 그럴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비율을 뭐라 그랬느냐? 영업경비 비율이다 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비율을 부채 감당률이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비율을 채무분리행률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은 뭐냐? 자, 우리가 약속은 이렇게 했죠. 자, 출발이 분모, 화살표 끝이 분자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유효조소득이 분모가 되겠네요, 그죠? 유효조소득 분의 경비 비율이고, 요거는 분모가 이쪽이네요, 그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소득의 비율이고, 요거는 분모가 이쪽이죠. 그래서 분모가 유효조소득이고, 요거 자주 물어보죠, 시험에서. 요거 유효조소득이고, 분자가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외워야 된다. 그래서 그림을 이용하든 그냥 외우든 외우세요. 일단 왜 외워야 되느냐? 여기 1보다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라는 걸 물어볼 때가 많다. 이거는 뭐 아주 많이 나왔는데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가 소득이 얘가 비용이니까 분자가 커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분자가 10일 때 분모가 뭐 이렇게 분자가 더 커야 되니까 1보다 훨씬 큰 거죠. 그래야 많이 벌어서 은행에 줄 거 주고 남긴다 그랬어요. 요거는 반대로 1보다 커야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왜냐? 얘가 비용이고 얘가 수익이죠. 그래서 비용보다는 수익이 커야 되는데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크다면 1보다 훨씬 작겠죠. 근데 분모가 20인데 분자가 5다. 이런 경우는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다. 자, 외우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기본서도 뭐 마찬가지죠. 나머지 비율은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렇죠. 뭐 확인을 좀 해볼까요, 여기? 네. 대부 비율은 뭐 됐고,
자, 요약집으로 가서 바로 그냥 확인하죠. 자, 118쪽, 가로 1번의 대부 비율인데,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기 비율이다. 그래서 융자 비율이라고도 한다. 있고요. 확인자 대부 비율이 있고, 자, 지분 비율이라는 건 뭘까? 여기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책에는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써먹기 때문에 이제 제가 써놓은 건데요. 예컨대 여기가 5천이다라고 가정하자. 여기가. 그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가 5천, 헷갈리니까 4천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6천으로 하죠. 그러면은 대부비율이 얼마예요? 저 1억에 6천 빌렸으니까 몇 프로죠? 60%죠? 그러면 나머지 지분은 몇 프로일까요? 당연하겠죠. 둘을 더해서 10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지분 비율은 빌린 돈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비율은 1에서 대부비율을 뺀 거랑 똑같다. 40%. 즉, 이렇게 보시면 된다. 지분 비율은 1 마이너스 대부 비율이다. 여기 60%라면 1에서 0.6을 빼면 0.4, 40%가 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지분 비율은 총 투자액분의 지분 투자액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끔 문제에서는 이거 볼 거예요, 이거. 가끔 문제에서는 써먹으니 몇 번 나왔어요. 이번에 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인데, 자, 부채 감당률은 그 동그라미 2번, 3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게 된다면 얘는 부동산에 나오는 순영업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1보다 커야 된다 그 이야기죠. 2번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채무불이행률인데, 동그라미 1번에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나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옆쪽에 3번 보시면 채무불이행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유효소득이 영업경비나 부채 서비스액을 충분히 감당하고 부족하다고요? 남는다고요? 남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그 투자 이론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금융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금융 자 기본서로 다시 가야 되겠죠. 요약집으로 하면 조금 편하긴 할 텐데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근데 뭐 약속이니까 그냥 일단 기본서 이번까지는 할게요. 그래서 자, 부동산 금융인데 여러분 한 5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금융 쪽은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3, 4월 과정이고 다음이 5, 6월 과정이라 우리가 이제 이론을 정식으로 이론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 부분은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외우셔야 될 거예요. 만일 안 외우면은 이제 정말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잔소리 할 일도 없고 결혼을 더 이상 계속 미루면은 나중에 이제 결혼 때문에 크게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15회 때 26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기억하고 계시나 이런 이야기를? 800명 붙었어요. 이때는 지금은 13만 명 시험 봐요. 딱 절반. 합격 2만 명, 18,000명 붙여요. 보통 그 정도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18,000명이요, 8,000명이요, 800명이요. 0.6%. 역사상 그래서 이거는 재시험 봤어요. 800명 빼고 나머지는 다 재시험 봤다고. 그때 어려운 과목이 딱 2개였는데 1차는 부동산학 개론, 2차가 공법이었는데 어차피 공법은 의미도 없어. 왜냐하면 1차 다 떨어져가지고 어차피 2차 안 봤거든 그때. 1차 보고 나서 멘붕 빠져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집에. 거의 가. 그래서 뭐 최종 합격자가 그래서 별로 없는 거예요. 1차 합격자, 1차만 합격한 사람도 거의 없죠. 다음에 2차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요 그때. 그래서 6개월 뒤에 다시 시험 봤는데 그때 개론이 거의 과락이었죠. 개론 우습게 보시면 이제 그렇게 돼요. 자, 이제 금융. 자, 금융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금융의 의인데, 여러분 그 기본 개념 그런 건 보세요, 이제. 뭐 자금융 통해서 금융이라고 따왔다, 뭐 그런 거 읽어보고, 이제 그럴 시간 없고. 옆에 보니까 이제 주택금융의 구분이다 그래서, 자, 주택 소비금융이라는 게 있고,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요거는 좀 우리가 봐둬야 돼요. 넘어가시면은 지금 표에 저당대부하고 건축대부의 비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저당대부나 건축대부를 비교하는 거는 정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본단 말이죠. 약간 이제 공급자 금융으로서, 개발 금융으로서 건축대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 금융이죠. 다시 말해 소비자 금융으로서는 이제 저당대부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주택 관련 대출인데, 저당대부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당 쪽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일단은 대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급 방법이고요.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상환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비교하셔야 된다. 그럴 때 일단 그 저당대부는 기간이 장기죠.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보금자리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15, 20, 30, 30년까지 장기고요. 이자율은 이 정책적으로 저리를 유지하죠. 서민대출이어서. 그 다음에 지급은 집을 사겠다는 사람 빌려주는 거니까 일시고, 상환은 30년 기간이면은 30년간 달달이 단계적으로 갚는 거죠. 네, 건축대부는 반대죠. 요거는 이제 단기고, 자, 저리의 반대, 고리, 그렇죠. 일시의 반대가 단계적이에요. 그 다음에 단계적 상환의 반대가 이제 일시 상환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건축대부는 반대이기 때문에 뭐 따로 안 외워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뭐 건축기간이라는 건 뭐 짧죠. 길어봤자 뭐 1, 2년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니면. 그래서 단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업자들은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처럼 뭐 저리를 할 이유는 없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워낙 위험하니까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주는 것이고, 위험하니까 공사가 완공되자마자 일시 상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투자 이론 공부했는데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 그랬죠. 그럼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이 수익이 뭐냐 그러면은 대출자가 돈 빌려주고 얻고자 하는 수익이 이자예요, 이자. 은행들. 그러니까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이자가 낮을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야죠. 요거는 이제 오늘 종일 써먹을 이야기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죠. 저당대부는 위험이 작죠. 왜냐? 담보가 있으니까. 안 갚으면 격리해버리면 되니까, 아파트. 그래서 저리. 건축대부라는 게 뭐예요? 건축대부라는 거는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줄 때 건축자금을 빌려주는 건데, 토지는 담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건물은 현재 준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없죠. 보존 등기 없으니까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담보가 불안전해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PF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소구 금융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크죠. 게다가 건축업자들은 잘 망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리예요. 그래서 요즘 PF가 잘 되지도 않지만 PF가 된다면 지금 현재 이자가 대략 한 3% 정도 돼요. 3%. 시중의 대출 이자가 3% 중반쯤 될 거예요. 근데 PF 대출은 이제 6%에서 8% 정도 되니까 대출 이자가 굉장히 비싸죠. 고리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 자, 부동산 금융의 기능 그랬는데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겠죠. 돈을 빌려주면은 아무래도 내 집 사기가 좋으니까 거래가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내 집 많이 사니까 자가주택 보급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관적인 기여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또 거래가 많아지면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네, 경기 활성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는 이제 저축 유도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돈 빌리면 빚이 느는 거지, 뭐 저축이 느냐라고 생각할 텐데, 예전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예. 아니, 막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근데 5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내 돈만 가지고 살아. 그런데 내 돈이 전세금 포함해서 3억이다. 그러면 야, 2억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집을 산단 말이냐, 이럴 수 있는데, 만일 저당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은 못 산다고요? 살 수 있다고요?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악착같이 안 쓰고 모으는 거예요, 내 돈을. 아니면은 그냥 좋은 차 사버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받으려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같은 걸 가입하니까 저축이 감소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증가.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대출 안 해주면은 내 집 장만을 거의 다 포기해버릴 거예요.
포기해버리면은 돈이 남아있을까요? 그냥 차만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진짜 차 좀 바꿔야 되는데 요즘 근질근질해 죽겠네요. 보통 3년에 한 번씩 바꿨는데 요즘은 차를 못 바꾸네요. 네. 괜히 여기저기 손대가지고 손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그냥 연비 좋으니까 그냥 뭐.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를 했는데 여러분 주택도시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법 그랬는데 그거요. 동그라미 1번 정도는 좀 봐두시는 게 좋아요.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는데 뭐 다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지만 일거는 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거는 주택계정으로서 공인주택이나 그 밑에 줄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나 주택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는 항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요. 그래서 주택 구입이나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임대하는 사람 또는 구입하는 사람. 그다음에 도시계정으로서는 거기 이제 제조로 맨 끝에 가니까 이제 뭐 기반시설이죠. 설치 또는 정비, 도시재생 뭐 이런 데 자금을 지원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공적 목적의 자금 투입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제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거기 이제 기금의 운영 관리 뭐 그런 거는 뭐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자 참고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있는데 그거는 주택법이 송부하니까 뭐 거기서 하시고, 넘어가셔가지고 바로 이번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아시죠? 부자당 2만 원이고 5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24배가 넘어가면 1순위가 되고, 예. 아시는 거예요. 1인 1구자를 가질 수 있다. 세대당이에요. 1인이에요. 예, 주택 청약종합저축 만능통장은 1인 1구자예요. 성년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 있으면 가입해 주세요. 자녀분들 2만 원씩만 넣어가지고 24배 넣으면 되니까. 저도 뭐 딸내미 넣었는데 넣다가 지금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제 딸내미는 관심도 없고 돈이 얼마 안 되니까 2만 원씩 넣어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번 넣나 봐요. 근데 몇 년 안 넣은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그 나중에 그 사회를 넣으면 돼. 연달아. 예. 연달아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되고 2만 원씩 4번 끊어서 계속 입금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 기간 지나가면 바로 1순위 인정돼요. 우리 딸내미는 그렇지 성년이 넘었지. 예.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346쪽에 바로 이번에 이제 주택 도시보증공사라는 건데, 이게 보증공사라 했으니까 보증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도 조금 읽어보시는데 그 개요는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그 밑에 주요 업무 내려가시면 네모는 이제 분양보증이라는 거 한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보증을 한다. 또는 하자보증 보증을 한다. 하자보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리을번 ABS는 이제 우리 범위는 아닌데 자산 유동화하는 법률 ABS예요. ABS에 대한 유동화 증권에 대한 보증, 지급 보증을 한다.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그 주택저당 유동화증권 MBS 말고 ABS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ABS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한다. 뭐 그렇게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증 업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업무 또는 이제 주택 구입을 위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뭐 그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뭐 거기는 이제 뭐 가능성 별로 없는 부분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348조. 자, 4번에 주택 부동산 금융의 기본 원리를 했는데, 이제 저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뒤쪽 먼저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다 아시니까 바로 할게요. 순서대로. 융자 비율은 방금 했죠. LTV. 투자 이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융자 비율은 담보부동산의 시장 가치 대비 융자 금액의 비율이다. 그래서 우리말 뭐뭐 대비 그러면 걔가 분모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치가 분모예요. 가격분의 융자 금액이에요. 그래서 방금 했던 이야기니까 보시면 되겠고, 예컨대 1억짜리 주택 가치가 1억일 때 4천 빌렸으면 40%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그 시험에 나왔네요. 융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월지금 상환 부담이 커지므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거 이 사람 안 갚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자도 싸다고요, 비싸다고요? 비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최대 얼마 빌려보셨어요? 집값에 비해서 몇 프로까지 빌려봤어요? 대출할 때? 아니 실제로 70% 빌려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뭐 90%나 이렇게 빌려본 적은 없어요.
경매는 기본이 80%인데 일단 경락잔금의 80%는 빌려주니까 무조건 경매는 지금도 10%는 이제 입찰보증금으로 내고 80%는 대출 받고 나머지 10%만 있으면 돼요. 조금 더 있어야 되죠. 명도 비용이나 이제 세금, 재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 15% 20% 정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 그래요? 언제부터 그래요? 경락잔금은 무조건 80%예요. 내가 4년 전에 받았는데. 아 그래요? 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 저희 대출 한도 4월 달 그거. 예, 그거는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있으니까. 그 DTI 적용을 하니까. 예, 그럴 수 있겠네. 기존에 받은 것도 다 탕감하고 부채 기존에 있던 그렇죠.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지금은 이제 그 4월 1일부터는 이제 그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인별로 예컨대 뭐 대출이 2건 이상 있다 그러면 대출 더 이상 안 나간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또는 총액 전체 DSR이라 해가지고 모든 대출을 기준으로 신용 대출까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있으니까 DTI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DSR까지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다행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겠네요. 아니 그 지금 이야기는 아니고요. 얼마 받아봤냐 그 이야기예요. 저는 뭐 90% 좀 넘게도 받아봤는데 그런데 안 올라가면 깡통이죠. 그래 팔아가지고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안 올라가면. 올라가면은 뭐 돈 좀 되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대부 비율이 100%를 넘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대부 비율 다른 말로 용자 비율이 아까 총투자의 가격분에 빌린 돈이라고 그랬죠. 저당 대부액 용자액. 그래서 이제 투자액 가격분의 용자액의 비율이다. 예컨대 1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8천 빌렸다 그러면 80%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1억에 대해서 1억보다 더 많이 빌릴 수 있냐 그 이야기죠. 즉 대부 비율이 80% 100%가 넘어갈 수 있냐 없냐. O요 X요.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100%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떨 때냐 하면은 8천 빌렸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해가지고 7천으로 떨어질 때 100%가 안 된다고요?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 시험에서는 2번 나왔죠 이미.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융자 원금과 잔고 그랬는데 뭐 그거야 빌린 돈이 원금이고 자 갚고 남은 게 융자 잔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융자 기간 중 자 첫째 줄 맨 끝에 상환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걸 원금을 융자 잔금이라 한다 그랬고요. 이자율은 뭐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죠. 그래서 돈 빌리면 내야 되는 게 이자율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처음 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확인할까요? 자, 이자율은 오늘의 소비를 포기하고 이를 미래로 미루는 데 대한 화폐 시간선호 가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오늘 쓸 수 있는 걸 빌려줬으니까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이자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자, 이자율에는 이제 고정이자 변동이자가 있다. 이따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이자율 결정 원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 밑에 박스가 있는데 첫째 줄은 기억하신다 그랬죠. 첫째 줄. 그래서 이 피셔 방정식인데 대출이자를 우리가 흔히 명목이자율이라 그래요. 요거는 실질이자에다가 예상되는 인플레를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바로 4번의 융자 규모인데 동그라미 1번에 융자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 부채 조달 비용 그러니까 금리 이자하고 지분 자본의 비용이 상대적 크기다 그랬는데 말이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내 돈이 지분 자본이 많으면 뭐 빌릴 일이 없고 내 돈이 적으면 빌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자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수익성 부동산에 대출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은 보통 이제 부채 감당률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로 정해진 주택담보가치에 대한 저당대출액의 비율 LTV 이내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이제 어떻게 대출을 결정하느냐. 아까 공부했던 융자 비율이죠. LTV하고 지금 공부할 DTI를 가지고 대출 규모를 결정해요.
그래서 DTI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LTV하고 DCR은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거. 부채 감당률이라는 건데, 부채 감당률 가지고 결정한다. 자, 부채 감당률이 뭐예요? 자, 불러보세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분모가 뭐였죠? 부채? 서비스의 분자가 뭐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게 안 나오면 이제 나중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대 대출액을 결정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좀 어려운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럴 때 동그라미 3번에 DTI라는 그랬는데 이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DTI. 그래서 DTI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DTI. DTI를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말로는 총부채 상환율이라 그래요. 총부채 상환율이다. 또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총부채 비율. 그럴 때 이 T가 나누란 이야기니까 DTI는 데빗 서비스 투 인컴이죠. 그래서 데빗 서비스는 돈 빌릴 때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다음에 인컴은 이제 소득이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이 얼마냐라는 걸 나타내는 비율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원리금에다가 그 전에 빌렸던 돈에 대한 이자가 있느냐? 그것도 벌어서 갚을 거 아니냐? 그래서 기타 이자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산정하는 게 DTI다. 기타 이자. 그래서 DTI는 이제 저번에도 뭐 설명을 꼼꼼하게 드렸는데 DTI가 40%일 때 하고 DTI가 60%일 때 어떨 때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느냐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건 뭔 말이냐? 근데 어떤 사람의 소득이 5천이라면 5천,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40%라는 이야기는 은행에 낼 수 있는 원금 이자가 어쨌든 간에 4, 5, 20이니까 얼마까지 낼 수 있단 말이냐? 2천. 요거는 5, 6, 30이니까 얼마까지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3천. 자, 그 이전에 빌렸던 돈이 없다라고 치자. 기타 이자 제로다. 그러면 이번에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을 2천 낼 거냐, 3천 낼 거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 원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까지 와 있으면 좋긴 한데 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뭐 정리가 된 분들도 계실 텐데 저번 주에 했죠. 우리가 매기간 내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는 빌린 돈에다 뭘 곱한다 그랬어요? 저당 상수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똑같다면 양쪽 다 0.1이라면 애가 클수록 빌린 돈이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지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최대 대출 가능액이라는 걸 계산하는데 그런 계산 문제는 안 푸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굳이 풀 필요는 없고 나와 봐야 재수 없을 때 한 문제니까 잘하는 분들이나 푸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산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겁니다만은 이걸 풀자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DTI가 높아질 때 대출 금액이 작아지냐 많아지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많이 낸다는 이야기는 빌린 돈이 적다고요, 많다고요? 많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이 정도. 그래서 DTI 자 3번 뭐죠? DTI는 자 소득분의 원리금 더하기 기타 이자죠. 으로 DTI 비율이 낮을수록 자신의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 이것도 이해 잘해야 돼요. DTI가 낮을수록 돈을 적게 빌렸다는 이야기니까 자기 소득 가지고 못 갚는다고요? 충분히 갚는다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꼬였어요. 지금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DTI 규제는 소득 순위에 따라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해준 규제로 DTI가 40%로 적용될 경우 소득이 4천만 원 차입자가 1년에 이자로 낼 수 있는 게 4, 46, 1,600만 원 한도밖에 안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4천 전체를 이자로 낼 수는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즘 이야기하는 그 DSR이라는 거는 DSR은 DSI는 요거죠. 요거 여기다가 뭐까지를 다룬 거냐 그러면 신용대출까지 신용대출 이자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담보대출만 이야기한다고요? 신용대출까지 포함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빌린 돈은 어차피 소득을 갚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총부채를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DSI, DSR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DSIR 또는 DSR, DSI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자 저당 위험이다 그랬는데 뭐 요거는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거는 이제 못 갚는 위험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자 바로 확인할게요. 동그라미 1번에 저당 대부를 제공할 때 대출 기간은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불할 수 있는 거에 관심이 많다.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불하지 못할 위험을 일컬어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 한다. 이 사람이 이제 안 내는 거죠.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예요. 그런 걸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 넘어가서 이자율 위험이죠. 이자율 위험은 뭐 조금 이따 제가 고정이자 변동이자를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네 번째 줄 넘어가시면 네 번째 줄 이렇듯 그랬는데 거기 보죠. 이자율 위험이란 저당 대부를 설정할 때 여러 가지 위험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 얼마만한 이자를 부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그러니까 미래 이자율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대한 문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므로 고정금리에서 미래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누가 부담한다고요? 대출자. 그래서 오늘날 대출자는 그래서 변동이자를 만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전 변제 위험인데 조기상환이죠. 만기전 변제 위험 또는 조기상환 위험이란 차입자가 대부 기간 만기 전에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기전 변제에는 저당이자보다 시장이자가 낮을 때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뭘 가지고 설명할 것이냐? 고정이자고 변동이자 가지고 설명할게요. 이제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 이론에서 이미 많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연습이 아마 좀 되신 것 같던데 예컨대 1,000만 원 대출을 받았고요. 대출 기간은 10년이다라고 가정할게요. 10년. 그다음에 대출 이자는 10%이다. 그래서 이 10%는 고정이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어디서 빌렸냐? 예컨대 이제 국민은행에서 빌렸다. 그냥 특정은행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제 빌린 지가 3년 지났다라고 가정하자. 물론 이제 3년 전에 빌렸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매 기간 얼마를 갚아야 될 것이냐 계산할 때 뭘 쓴다 그랬느냐? 저당 상수. 그래서 10% 10년의 저당 상수는 제가 드릴게요. 0.16이다. 그래서 이제 곱하면 얼마가 되느냐? 대략 160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160을 10번 갚으면 이 안에 원금하고 이자가 상환될 것이다. 뭐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나눠 보셨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떤 분이 요약집에 있는 163을 기준으로 계산해 봤는데 끝 단위가 잘 안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분이 훌륭한 거죠. 이분은 계산을 10년을 다 해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반올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약집은 이제 칸이 작으니까 이렇게 글씨를 크게 쓰려고 소수점 이하까지는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아까 이제 저당 대부는 뭐라 그랬어요? 장기 고리라 그랬어요? 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3년 전에 국민은행이 대출할 때 뭐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절이죠. 예를 들어 대략 그 당시에 시장 이자가 대충 한 10% 됐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더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10%로 대출했다. 서민 대출이니까. 그런데 3년 지난 시점에서 만일 시장 이자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였죠. 자 그럴 때 아무리 국민은행이라 하더라도 자 지금 신규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규 대출. 조건은 똑같습니다. 1,000만 원에 10년. 그러면 지금 대출하는 것도 옛날 10%로 대출해야 될까요? 지금 이자 정도는 받아야 될까요? 그러겠죠. 자, 그런데 고정이자의 경우에는 중간에 이자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대출자는 못 올린단 말이죠. 바로 이 새로운 대출에 비해서 옛날 대출은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걸 수익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컨대 시장이자가 올라갈 때는 손해봤으니까 내려가면은 이익이냐? 그럼요. 이익입니다. 이익인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 시장이자가 내려가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겠죠. 자, 신규 대출은 당연히 5% 대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 대출은 3년 전부터 10% 받기로 했으니까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더 받고 있으니까 이익이죠. 뭐 신규보다는 더 받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차입자가 국민은행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농협하고도 거래한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농협 갔더니 옛날에 대출 받은 거 있으면 야 빌려서 갚아라 그러더라. 그걸 빌릴 차자, 되돌릴 환자에서 빌려서 갚는 거 차환. 다른 말로 리파이낸싱 재금융이라 한다. 다른 말로 또 재금융 또는 재융자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 똑같은 대출 부동산으로 다시 대출을 받으라고 이야기죠. 이야기는 국민은행과의 관계에서는 만기까지 갔다고요, 조기 상환됐다고요, 조기 상환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만기 전 변제이다, 다른 말로 중도 상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쪽 용어까지는 시험에 다 나왔어요.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그래서 여기까지 만기 전 변제도 한번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용어 다 나왔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고정이자 같은 경우는 변동이자에 비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냐. 고정이자에서 대출자는요. 대출자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손해를 본다 그랬죠.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만기까지 간다고요? 조기 상환한다고요? 조기 상환. 이처럼 이자율이 변동할 때 모든 위험을 대출자 혼자 부담한다는 문제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차입자에게 전가해버리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변동이자율 제도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한 번에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문제 단위니까. 그래서 호흡이 조금 길지만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럼 이제 변동이자는 뭐냐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다. 기준이자에다가 가산이자를 더하는 것.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만기전 변제 위험은 이제 설명이 됐죠, 그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저당 할인하고 만기전 변제 벌금은 그건 읽어보세요, 꼭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뭐 시험에서는 잘 안 쓰는 거니까. 만기전 변제 벌금은 아시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미리 갚으려 하면 은행에서 가만히 있어요. 이제 위약금 내라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위약금. 그걸 만기전 변제 벌금이라 그래. 학문에서는 조기상환 위약금이다. 중도상환 위약금, 중도상환 위약금이에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유동성 위험이죠. 그래서 이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는 조금 이따 또 상세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한번 보죠. 저당 유동화되고 증권담에 따라 저당대부나 저당담보증권은 금융상품의 일종이 되며 다른 대안적 상품과 판매상 경쟁관계에 있게 된다. 이런 경우 얼마나 시장에 잘 팔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자, 팔린다라는 것 주의하셔야 돼. 팔린다. 시장에 잘 팔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낮은 이자가 적용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높은 이자가 적용된다. 저당대부나 저당담보증권의 시장성에 관한 잘 팔릴 거냐 말 거냐 그런 위험을 뭐라 그런다고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그런 걸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 그래서 유동성 위험은 조금 이따가 MBS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릴 건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컨대 어떤 회사가 매출액은 10조다. 매출.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뭐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의 현금 자산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다. 그런데 다음 주, 이번 주 말까지 10억짜리를 결제해야 된다. 매출이 10조인 회사 입장에서 이런 거는 돈이라고요? 돈도 아니라고요? 돈도 아니다 했죠. 자, 그런데 현금이 없으면은 결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자, 그러면 부동산이라 처분해가지고 빨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팔린다고요? 안 팔린다고요? 그럴 때, 그래서 부도가 나는 걸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은 안 팔려서 현금 자산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산이 없어서 망하는 거라고요? 현금이 없어서라고요? 현금이 없을 때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유동성 위험이다. 저는 실질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고, 책은 이제 이념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법적 위험은 환경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죠. 그런데 저당 대출과 관련된 또 다른 위험으로는 법적 위험이 있다. 이런 법적 위험이란 시장의 규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요. 파리부동산 대책 때문에 4월 1일부터는 뭐 소득세, 각종 양도세라든가 소득세가 많이 상승할 뿐만 아니고 대출을 마음대로 해준다고요, 규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서 집을 3개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 지금. 빨리 처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난리야 지금. 또 신규 부동산을 위해서 대출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주노금 대출이 잘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법적 위험이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제2절에 자 지분과 부채 금융인데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자, 357쪽 가세요.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 357쪽 가시면 핵심 정리에 부동산 증권이라고 있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회계 쪽이나 이런 쪽이 이제 그 공부가 됐다라면 우리가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러지 않을 때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에 대한 정리가 되면 되죠. 자, 우리가 회사를 만들 때 회사를 만들 때 지분으로 내 돈 가지고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죠. 이렇게 지분을 투자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 그래서 예컨대 회사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뭐 10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본금으로 100억 정도를 준비했다라고 치자.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그런데 공장 짓다 보니까 막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돈을 빌렸다. 부채. 그래서 50억.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공장 지을 때 총 재산이 합해가지고 150억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회사를 만들었다. 그럴 때 이거는 뭐예요? 이거 자본금은 빌린 돈이에요. 지분 자본이에요. 지분 자본이죠. 빌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냐? 부채라 그래요. 부채. 그래서 이걸 저당 대출에서는 제가 이제 저당이라고 쓰는 거고 부채를. 네. 부채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채권자. 그럴 때 둘 다 이제 돈을 회사에다 넣은 거죠. 넣는데 조금 다른 게 주주는 뭘 받느냐 그러면은 회사가 잘 되면 이제 배당을 받죠. 배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당은 회사가 잘 될 때는 적게 받는 거예요, 많이 받는 거예요? 회사가 안 될 때는 많이 받는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배당 한 푼도 안 받고 있거든요. 회사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한 4년, 5년째 안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주는 배당을 안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또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채권자는 돈 빌려줬으니까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라는 거는 회사가 경영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에 맨날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경영에 책임이 없어요. 이 사람은 경영에 책임이 있는 거니까 이제 지가 책임이 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은 망할 때. 회사는 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 뭐라 그랬죠, 제가 이거? 야, 진짜 여러분 복습 좀 하면 좋겠어요. 꽤 재밌게 설명했는데 이거 그때 나름 저 혼자 재밌었나? 네. 유한 책임진다니까요. 유한 책임 뭐예요? 제가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한 주 가지고 있어요. 200만 원짜리. 삼성의 부채가 50조고.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다니까요. 금융감독원에서 삼성 주주죠. 예, 한 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삼성이 지금 저 부도나게 생겼는데 50조를 주영남 씨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무서워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한하지가 않아요. 책임이. 무한하다고요? 유한하다고요? 유한 책임은 뭐냐? 내가 투자한 것만 날리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투자한 돈 100억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 지가 잘못 투자했으니까. 그러면 채권자는 어떻게 되겠냐? 채권자는 이 사람 망하면, 회사가 망하면 가만히 있다고요? 담보를 실행하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법 용어로 우선 변제는 함부로 쓸 용어는 아닌데, 저당권 등 물권이 설정돼 있다면, 우선 변제가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요? 된다. 물권 설정돼 있는 걸 가정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둘은 전혀 다르다. 그럴 때, 지분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지분증권이라 그래요. 부채 자본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부채증권이라 한다. 부채증권의 대표적인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 그랬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또는 채권, 회사채 같은 거. 그래서 MBS, ABS는 기억하시라 그랬죠. 지분증권의 구체적인 게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일단 주식, 그다음에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그다음에 Syndicate, 그다음에 Joint Venture,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또는 IPO, 그래서 Initial Public Offer, 상장, 뭐 이런 거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제 지분증권하고 부채증권이 있는데, 자, 지분증권은 두 번째 줄 보니까 주식, 이나 기타 합자유산 한 명에서의 출자 지분, 거기다 제가 쓰시라 그랬죠. 리츠나
신디케이트나 뭐 조인트 벤처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증권이죠. 책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 부채증권이죠. 자, 부채증권은 부채금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 동그라미, 그다음에 MBS하고 ABS 요건 무조건 기억이라 그랬어요. 다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부채금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뭐 좀 읽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그 요약집 좀 보죠. 요약집 확인을 해야죠. 요약집은 이제 122쪽인데요. 자, 부동산 금융의 개요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능 아까 했죠, 그죠? 기능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해 보면 별거 없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저축 유도라는 게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랬고,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의 원칙 그랬는데 뭐 그것 그냥 읽어보세요. 시험에서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부동산 금융을 제공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이 모자라면은 채권 유동화를 해야 되겠죠. MBS. 그래야 대출 자금이 확보되죠. 그다음에 금리를 이제 적절히 책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돈 빌려주면은 이놈이 안 갚을 수 있으니까 담보가 없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채권 보전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부채금융은 거기 보니까 부채증권 채권 있죠. 채권. 그다음에 맨 밑에 가니까 MBS, ABS 있죠. 그거 기억하신다 있고요. 자, 지분증권은 두 번째 줄에 지분증권 주권이 있죠. 주권. 주권이 다른 말로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있고 신디케이트 있고 조인트 벤처 있고 막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의 의의를 했는데 넘어가시면 주택소비금융과 개발금융 그래서 건축대부하고 저당대부를 정리해 놨고요.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그 이자율 위험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한 다음에 일단 마지막에 또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다음에 제2장 자 부동산 저당 대출 제도를 했는데 저당의 의 그다음에 저당의 종류 뭐 그거는 다 설명했으니까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가로 3번은 이제 저당 관련 기초 용어를 했는데 이자율 아까 설명했고 자 융자 원금과 잔고 있었죠. 그다음에 3번 매기 원리금 지불액 즉 부채 서비스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이야기죠. 월부금은 융자 기간 중에 원금 상환과 이자 지권 합계로 매기간 대출자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제 그런 걸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라 한다. 또는 월부금이라 한다. 그래서 이야기 드렸고 아까 계산은 이제 저당상수 곱한다 그랬고요. 넘어가셔서 4번에 융자 비율 있죠. 다른 말로 대부 비율이다, 다른 말로 저당 비율이다, 다른 말로 대출 비율이다, 뭐 너무 다른 말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대부 비율, 그 다음에 융자 비율, 그 다음에 저당 비율 이렇게 많이 써요. 예. 그 다음에 5번에 총부채 상환율이죠. 그래서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 비율이다. 그래서 DTI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저당 위험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고, 만기 전 변제 즉 조기상환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거래 일방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정해진 결제 시점에 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뭐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찰이 없어갖고 돈 못 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걸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고정이자 변동이자를 했는데 여러분 의 보면 고정이자란 최초의 약정한 명목이자율을 대출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고정이자의 의.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대출 당시 명목이자는 실질이자에다 예상인플레이를 더한다. 이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고정이자에서 이자율을 올려받을 수 없으므로 수익 손실이 발생한다. 알고 계시죠? 수익 손실. 나머지 인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5, 6월 달에 조금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그냥. 가로 3번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고정이자율 제도하에서 이자를 내려주지 않으므로 차입자가 불리하고 차입자는 조기 상환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조기 상환해버린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대출자는 2번 최초 대출 만기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이자 수입이 상실되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도
조기 상환은 기분 좋은 거라고요? 위험이라 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3번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차입자에게 위약금, 조기 상환 수수료, 만기 전 변제 벌금 이런 걸 부과한다. 아까 우리 기본서에는 만기 전 변제 벌금이라고 써져 있었죠? 그래서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안전교수책을 흉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표 보세요. 표. 이제 이거 중요해 아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아까 이제 뭐라 그랬느냐. 이자율은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니까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대출자가 받고자 하는 이자는 높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저당대부와 건축대부의 이자를 이 투자이론 원리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정이자 변동이자도 보자. 자, 이게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위험이 고정이자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위험이 큰 것이고, 변동이자는 차입자에게 증가하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양쪽 중에 이자가 누가 높을까요? 고정이자가 높겠죠. 그다음에 변동이자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자율이 누가 높은지는 시험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자, 고정이자율은 이자율이 화살표가 위로가 있네, 위로. 그러니까 낮다는 이야기예요, 높다는 이야기예요? 높다. 그다음에 변동이자는 대출자의 위험이 화살표가 아래로 가 있잖아요. 낮아지니까 이자율이 높다고요, 낮다고요? 낮다. 그 두 군데 일단 동그라미 하세요. 고정이자하고 변동이자. 그러니까 그건 비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정이자를 세 가지로 나누는 거는 조금 이따 하겠다 그 이야기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다 그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여러분. 자, 변동이자율 저당대부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할게요. 자, 변동금리 제도는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금리 변동을 합의한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변동금리 제도를 통해서 대출자는 이자율 변동분을 누구한테 전가한다고요? 차입자. 그래서 인플레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변동금리라는 것도 이자를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니고 기준금리에다가 이제 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을 쓰죠. 그럴 때 가상금리가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그 차입자의 신용에 따라서 이제 가산을 얼마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근데 신용이 나쁘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많이 받는 거고, 신용이 높다 그러면 적게 받는 거죠. 그럴 때 기준금리는 주로 뭘 많이 쓰느냐, 뭐 뒤쪽에 또 나와요. CD 또는 코픽스라는 걸 쓰는데, CD는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 3개월짜리예요. 3개월. 정확하게 90일물인데 보통 3개월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바뀌는 것이고, 코픽스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건데 은행들이 대출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평균 비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국은행연합회에서 매달 15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거를. 그럴 때 코픽스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9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건 6개월짜리 많이 써요. 6개월짜리.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기준금리가 3개월이냐 아니면은 6개월이냐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올렸다 내렸다 할 거냐, 6개월에 한 번씩 올렸다 내렸다 할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둘은 차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때는 이게 유리하죠. 당연하겠죠. 금리가 상승할 때는 자주 올리는 게 좋겠어요? 천천히 올리는 게 좋겠어요? 상승할 때는 이게 유리하고요. 어떤 이제 잔액 대비 코픽스가 굉장히 유리해요. 신규 자금 대비 코픽스 말고. 그런데 금리가 하락하는 때는 빨리빨리 내려야 되니까 여기 유리하죠. 짧게 내리는 게. 그래서 그렇게 따질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뭐 거기까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종류는 가변 조정 재입상을 했는데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뭐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거기까지 볼 필요 없고, 그 세 개 다는 이자가 고정되어 있다고요. 변동이라고요. 변동. 조정이 뭐예요? 조정. 영어로 adjustment인데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조정.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재협상은 일정 기간마다 협상을 통해서 바꾸겠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협상은 있지도 않아. 미국에만 있는 제도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은행에서 저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이자만 내면 안 불러요. 이자 안 내면은 이제 자꾸 뭘 날리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빌렸지만 근데 2년에 한 번 불러가지고 차입자 주영남 씨 그동안에 고생하셨고요. 이자가 좀 내려갔으니까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통장 찍으면 지가 알아서 써놔요. 이자 올릴 때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허락받는다고요? 지 마음대로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협상 그런 거 안 해요.
예? 그래서 민주적인 나라에서나 그런 거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맨 밑에 박스에 이제 그런 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드린 거고, 그다음에 특징을 좀 읽어놔야 돼. 특징. 예? 동그라미 1번. 대출 실행 시점의 변동금리 제도는 고정금리에 비해서는 이자가가 높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어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금리 조정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이 차입자에게 빠르게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자에게는 불리요, 유리요? 유리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정 주기가 길면 길수록 오히려 대출자가 조금 불리한 거고 차입자가 유리한. 아까 제가 그 이야기한 거예요. 특히 상승기에는 길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변동이자랍니다. 변동이자. 변동이자래요. 변동이자가 뭡니까? 이자가 올라가면 올려받는 거니까 손실 없다고 이야기고 내려가면 내려줘 버리니까 조기 상환이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게 변동이자인데 그래서요. 변동이자인데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꿀 건데요. 그랬더니 10년에 한 번. 그러면 이게 변동이에요. 만기까지 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길면은 변동이자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극단적으로 설명드렸지만 길어야 된다고요? 짧아야 된다고요? 예, 짧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조금 쉬셨다가 저당의 상환 방법 할게요. 그래서 기본서는 대부금의 상환 방법 뭐 이거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